손실급보 프로젝트 나만 믿고 따라와 3월 10일 화요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장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조금은 걱정을 가득 안고 시작했던 하루였지만 생각보다 괜찮게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 전날 엔비디아의 하락이라든지 또 잠시 후에 발표될 CPI의 영향으로 조금은 하락하거나 좀 경계감 때문에 쉬어가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래도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강하게 좀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중에서도 좀 의미가 있다라고 좀 포인트를 짚을 수 있는 건 반도체와 2차 전지가 모두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점이겠죠. 이 주도주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섹터들이 좀 오늘 잘 올라가면서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요, 확인할 것들이 하지만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확인할 건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하면서 또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변동성을 위해서 준비를 단단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도 남이따와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립니다. 토마토 투자자문의 박준현 운용형님,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진환 전문가님 함께할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제가 이렇게 외롭게 앉아있기 때문에 두 분의 도움이 간절하게 필요하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채팅창을 통해서 저와 또 많이 소통해 주시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또 종목에 대한 이야기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앵커님을 찾는 분들도 또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건 앵커님 아프거나 그런 거 전혀 아니고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늘 저녁 방송 잠시 하루만 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다시 한번 또 힘차게 나타날 테니까요. 내일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지금 올려주시면 됩니다. 저희 나만 믿고 따라와 2시간 동안 종목 진단 실시간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토마토증권통 유튜브 채팅창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매수 문의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지금 바로 여러분들께 그에 대한 해결책 전해드릴 거고요. 전화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02-325-8200번, 325-8200번 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또 저 혼자 하는 김에 출석 체크를 한번 해볼까 오늘 그 생각하면서 왔거든요. 한번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강님께서 나만 믿고 따라와 가장 첫 번째로 또 댓글을 남겨주셨고요. 서원희님 또 1등으로 종목도 남겨주셨는데 자 그리고 조말로님께서 남이따 보러 왔습니다 하시면서 김진환 전문가님 오늘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라는 인사를 남겨주셨거든요. 요즘 토마토 증권통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전문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오늘도 참 많은 방송을 하고 오셨죠? 네. 오늘 방송 지금 3번째입니다. 그러니까요. 아침부터 이 저녁까지 하루의 시작과 끝을 또 마무리를 해주고 계시는데 끝까지 힘내주시고 또 김진환 전문가님께 종목 진단 받고 싶으신 분들 종목도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레이나 린님께서 개편인가요?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저 이 프로그램 혼자 2시간 못하고요. 우리 파트너 이건 앵커님 꼭 있어야 되죠. 내일은 다시 돌아오신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순서 이슈에 대한 이야기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있었을까요? 그 이슈를 우리가 어떻게 분석하고 내일장에 또 접목을 해볼 수 있을지 오늘의 이슈 주제부터 만나보시죠. 자,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엔비디아와 관련해서 반도체 쪽에 좀 걱정이 많았는데요. 엔비디아 조정에도 국내 반도체는 질주하는가? 오늘의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이 글로벌 대장주인 엔비디아의 주가의 흐름은 최근에 계속해서 국내 증시에도 많은 영향을 미쳐왔었기 때문에 최근에 엔비디아의 조금의 흔들림이 우리 시장에도 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리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기도 했을 텐데 오늘 장을 보면 이런 걱정이 전혀 무색할 정도로 오늘 반도체 소부장부터 해서 전반적으로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빠른 순환매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엔비디아보다는 또 다른 이슈에 또 테마에 반응을 하면서 관련 종목들 상한가 올라가는 모습들도 나타났는데요. 이처럼 국내 반도체주의 빠른 순환매와 또 굳건하게 지켜지고 있는 상승세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고 우리는 투자 전략 어떻게 짜야 하는 건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지금 유튜브 채팅창 들어오시면 설문조사도 올라가 있거든요.
반도체주 시세 이미 과열이 된 것인가 아니면 아직 멀었다 더 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도 투표를 통해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질문을 두 분에게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반도체주 지금 좀 많이 올라왔기도 했고 또 변동성도 좀 심한 상황인데요. 반도체주 이제는 많이 올라왔다. 과열된 상태이다. 아니다. 아직 더 갈 것이다. 어느 쪽으로 보시나요? 네, 아직 멀었다. 아직 멀었다고요? 김진환 전문가님께서는요? 저는 아직 허리라고 썼습니다. 헐이에요. 아, 그럼 아직 더 갈 곳이 많겠네요. 알겠습니다. 두 분 모두 반도체주 아직 더 상승할 여력이 충분히 남아 있다라고 대답을 해주셨는데요. 그와 관련돼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운용형님, 김진환 전문가님은 허리라고 하신대요. 운용형님 생각은 어디쯤일까요? 무릎? 허리? 가슴, 어깨? 예, 종목별로 본다면 네. 뭐 과열되는 종목도 있을 거고요. 네네네. 고점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은 있겠지만은 네. 예, 산업의 흐름으로 본다면 저도 거의 바닥권이다. 아, 바닥 예, 정도예요? 예, 오. 그렇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일단 AI 시장의 그 성장이 표를 뭐 증권사 전망에 따르면 올해 그 규모 자체가 AI 반도 시장 자체가 약 70억 달러 정도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2030년도까지 전망치가 1,400억 달러니까 그 20배 가까이 성장을 한다는 겁니다. 네. 특히 이제 우리나라 디램 회사들이 주력하고 있는 HBM 반도체 같은 경우도 연평균 2027년도까지 49% 정도 성장을 한다는 쪽이거든요. 다른 여타 산업도 이제 그만큼 AI와 관련된 쪽도 성장을 한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이제 그래도 갈 수밖에 없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제 키워드를 대체할 만한 종목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 네. 우리 시장 자체가 시장에서 지금 어떻게 글로벌 시장이 상승을 하고 있는 쪽이니까 우리 시장을 이끌고 갈 만한 산업이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 경기 민감주와 성장주를 좀 볼 수가 있는 건데, 네. 경기 민감주가 경기 흐름 자체가 여전히 우리나라는 중국 경기에 많이 의존하다 보니까 최근에 중국이 양해에서 주요한 그 경제 정책이 뚜렷하게 경기 부양책과 관련된 정책 목표가 제시되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면 경기 민감주와 관련된 산업재라든가 소재 관련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를 못해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국내 시장에서 시장을 끌고 갈 수 있는 것 자체는 그나마 그래도 성장할 수 있는 산업 자체가 반도체와 그다음에 2차 전지, 네. 그다음에 제약바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제약바이오는 지금 단기 이슈 때문에 움직임이 전개되는 거고 2차 전지는 성장을 하지만은 최근 들어서 2차 전지 산업 자체가 성장률이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앞서 AI, HBM 반도체 시장 같은 경우는 평균 49% 성장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최근에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는 올해 20%대 초반 정도까지 성장률이 좀 떨어지고 있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성장률을 따지면 AI 반도체 시장 자체가 압도적인데 그러면 경기 민감주가 못 가면 결국 성장주 쪽에서 찾아야 되는데 여전히 AI 반도체 시장을 성장주를 할 만한 산업 자체가 쉽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흐름으로 본다면 반도체가 주도를 할 수밖에 없는 쪽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엔비디아 때문에 우리 시장이 어제 잠깐 출렁거림이 나왔는데 엔비디아 차트를 좀 올려놨는데요. 주가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작년 3월 달에 보니까 222달러 딱 저점이었네요. 3월 12일 날. 예. 그러면 3월 12일 작년 예, 3월 12일. 222달러 했는데 그럼 딱 1년 됐네요. 예, 970달러 갔으니까 5배 정도까지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딱 보니까 차트를 봤더니 올해 들어서는 480달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딱 970달러, 딱 100% 올라간 시점에서 조정이 나왔어요. 이게 조정이 나와서 흔들리니까 반도체 시장 자체가 끝난 게 아니냐, AI 반도체 시장 자체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제가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하면서 저도 깜짝 놀랐던 게 제가 380달러인가요? 보면서 주가 싸다고 그랬거든요. 그때 PER 기준에서 25배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 주가는 그 뒤로 100% 이상 올라왔지만은 100% 올라오면 정상적으로 실적 상향 조정되지 않으면 PER이 50배 정도까지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주가가 올라온 만큼 실적 성장이 더 가파르게 상향 조정되다 보니까 현재 주가 기준에서 엔비디아가 PER 단위로 해가지고 앞으로 2년 정도로 본다 한다면 2년 정도 2025년도로 본다 한다면 PER 25배 정도 되는 거고요. 아직도요? 예, 그렇죠. 그다음 올해 12개월 정도로 본다 한다면 30배 정도 전후됩니다. 30배 정도. 제가 790달러 기준으로 계산할 때
엔비디아 PER이 27배였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금 850달러 정도 되는 거니까 PER 30배면 네. 그리고 이 회사가 자기 자본율이 무려 60% 70%입니다. 70%이기 때문에 결코 비싸지가 않아요. 예, 비싸지가 않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주가 많이 올라와서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거지 밸류가 비싸서 주가가 떨어진 건 아니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엔비디아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빠르게 가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추세 자체는 꺾이지 않으면서 상승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부분들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예, 그래서 전체 시장 자체가 반도체와 관련된 쪽이 AI 반도체 이외에 여러 가지 산업적인 미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종목별 차별화를 통해 가지고 종목들이 워낙 많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순환매와 힘맞추기 과정을 통해서 종목 장세는 계속적으로 전개되지 않겠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엔비디아의 지금 현재 좀 조정은 아주 짧게 끝날 거라고 보세요? 그렇죠. 조정 기간 조정이 길어질 수 있겠지만 하락 추세로 전환되지는 않는다. 기간 조정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격이 워낙 벌어져 있고 앞서 주가는 제가 100% 오르면 저 시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연초에 480달러에서 딱 970달러까지 100% 올라간 시세에서 음봉이 좀 나와서 차트로 본다 한다면 조정이죠. 조정이기 때문에 바로 저도 1000달러는 돌파하기는 쉽지는 않다고 봐요. 네네. 쉽게 장과 등락 과정이 좀 전개되면서 약간 냉각 기간을 거치면서 점진적으로 좀 우상향을 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아주 추세적으로 하락 시그널은 나오지 않고 약간의 조정에서 계속 좀 유지가 된다면 우리 시장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는 안심하고 반도체 종목들 계속해서 좀 힘을 더 받아갈 수도 있다라고 봐도 되겠네요. 네, 그렇죠. 국내 시장도 선도 종목들이 쉬면 후발주들이 좀 종목별로 또 이슈가 부각되는 종목들이 치고 올라오면서 계속적으로 순환 상승 흐름은 전개된다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AI 반도체 시장이 워낙에 성장이 지금부터 시작인 만큼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흐름도 아직 위쪽으로 더 상방으로 열려 있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시는 것 같고요. 다만 종목별 움직임은 저희가 조금 더 긴밀하게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김진원 전문가님의 의견도 듣겠습니다. 아직 허리까지밖에 오지 않았다. 네. 자, 어떤 의견일까요? 네, 우선 제가 키워드를 조금 정리해봤습니다. 우선은 요약 먼저 하고 말씀드릴게요. 2024년 올해부터 2026년까지 AI 시장이 이게 전 산업 분야에 이제 AI 침투율이 이제 급증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항상 뭐 여러 프로그램에서 말씀드려왔지만 어떤 이렇게 신제품, 어떤 새로운 어떤 혁신적인 것이 시장에 이제 들어와서 20% 정도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게 되면 이제 그게 이제 꼭지거든요. 네. 그게 2차 전지 섹터가 그랬어요. 작년이었어요. 예. 근데 지금 AI 같은 경우에는 현재 5%입니다. 시장 침투율이. 그러니까 아직 엄청나게 많이 남았습니다. 네. 지금 5%니까, 뭐 테슬라 뭐 엄청나게 강한 시세를 뿜을 때까지 가려면 뭐 산술적으로 15% 남았거든요. 예, 아직 4분의 3 남았습니다. 그런 네. 면에서 좀 허리라고 얘기를 좀 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HBM 이제 수요가 전망이 이제 향상되다 보니까 지금 수율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에 대해서 이제 좀 뒤에 다룰 건데 수율 문제가 뭐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 이제 HBM3E를 이제 양산한다고 하니까 네. 수율 문제가 좀 이제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테스트 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이런 이제 수율이 좋지 않다 보니까 공급이 이제 생각만큼 이렇게 잘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공급 부족이 장기화될 그런 어떤 우려가 있으니까 계속해서 이런 공급자 우위의 어떤 시장이 어떤 될 걸로 보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엔비디아를 이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엔비디아가 이제 12개월 선행 퍼가 주가 상승폭보다 이익이 너무 많이 늘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현재 퍼가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내년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지난 10년간 평균 12개월 뒤에 선행 퍼가 엔비디아 같은 경우 35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혀 고평가가 아니죠. 거기다 이제 업계 이제 대표 이제 회사인데도 프리미엄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이번 반도체 시세는 엔비디아가 상당히 아주 가파르게 한번 빡 쳐야지 치고 내려오든가 해야지 뭐 그게 이제 마지막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2024년에서 2026년까지의 어떤 침투율을 생각을 해봤을 때 아직까지도 뭐 AI가 지금 뭐 이제 핸드폰에도 이제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뭐 그리고 여러 이제 산업에까지 이제 침투되는 데 있어서 아직까지 뭐 초기 단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AI가 이제 퍼지기 위해서는 당연히 데이터 센터 구축이 필요한데 지금 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뭐 내년 내후년까지 계속 투자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뭐 ASML CEO까지도 얘기했습니다. 지난 실적 발표에서 올해는 내년을 준비하는 시기라고 했지 뭐 올해가 꼭지라는 말 안 했거든요. 예. 그래서 네. 내년이 이제 그렇죠. 본선 게임입니다. 지금 아직 네네. 예선 지금 치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시장은 성숙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DDR5나 뭐 HBM3E 같은 고부가 가치의 어떤 D램 매출 비중이 전년 대비 이제 3배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이제 하이닉스도 찍히게 되는 것이고요. 재고 소진이 느린 삼성전자조차도 이제 1분기부터 드디어 이제 메모리 반도체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 2조 3천억 원 정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6분기 만에 이제 흑자 전환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섹터의 이런 주요 기업들의 또 실적이 숫자가 이제 실적으로 이제 증명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본격적인 실적 회복세가 1분기부터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계속해서 이제 지금 턴어라운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올해 내내 계속 보셔야 되는 거고요. 네. 또 지금 뭐 테슬라와 비교되는 그런 뭐 여러 가지 그래프나 여러 가지 내용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어떤 기대감을 숫자로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지난 4분기 실적 발표 진짜 정말로 어닝 서프라이즈였거든요. 그렇죠. 매출액이 221억 달러인데 시장 예상치 206억 달러를 뭐 웃돌았고 전년 대비해서 265% 이제 급증한 것이고 주당 순이익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주당 순이익이 특히나 769% 급등을 했습니다. 이게 저희의 어떤 예상을 뭐 그냥 숫자로 나타내는 게 아니라 예상을 그냥 몇 배 더 그냥 강하게 나타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또 이제 뭐 당연히 일회성이면 이제 떨어져야 되는데 그렇죠. 1분 이제 작년 4분기 실적 발표라고 오히려 계속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 1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5월인데 그때까지는 조금 내려가지고 좀 내려줘야지 다시 또 오르는데 이거 너무 심하다 했는데 그게 또 이제 엔비디아의 뭐 사회이사인가 그분들이 이제 2명이 지난주 목요일일 겁니다. 그때 갑자기 2,400원어치를 좀 매도했다고 해서 제가 이슈플로에서도 조금 애매한데요 했는데 바로 그날부터 좀 내렸습니다, 주가가. 근데 저도 마찬가지인데 네. 너무 급속하게 좀 올라왔어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아무래도 좀 이성적으로 다시 시장이 좀 이성적으로 좀 이성을 찾기 위해서 좀 다시 어떤 단기 조정이라고 저도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아직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퍼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지금 밸류가 프리미엄을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는 엔비디아가 업계 대장이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지속해서 가는데 저희 HBM이 가지 않는다? 그거는 당연히 어불성설이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또 이렇게 엔비디아가 쉴 때 우리나라 종목들은 좀 강하게 가고 있잖아요. 네. 이게 또 너무 디커플링으로 너무 많이 올라가서 엔비디아 다시 살아나도 얘네가 좀 쉬어갈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되게 좋은 지적 해주셨어요. 저번에 3분기 실적 발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때 3분기 실적 발표하고 엔비디아 내렸거든요. 네. 예, 그때도 선반영해서 내렸어요. 그때 이제 대중국 제재권으로 이제 실적이 4분기 실적이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좀 있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컨퍼런스 콜에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 내렸는데 저희 HBM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저는 상승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오늘만 보더라도 HBM 같은 경우에 일부 주들은 또 이제 올라가요. ISC 같은 경우에는 소켓 관련주인데, 오히려 이번 주 들어서 올랐습니다. 엔비디아 내리는데, 아무래도 좀, HBM 관련해서 좀 초기에 많이 부각을 받았다가 좀 내린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었는데, 테스트 속기 쪽이 좀 부각이 되면서 리노공업하고 같이 좀 상승이 좀 나오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HBM 같은 경우에도 지금 CXL로 좀 번지는 그런 모습인데 계속해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GTC 2024 행사가 엔비디아가 여는 행사가 18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기적인 어떤 이벤트도 있고요. mem콘 2024도 이제 3월 26일 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기적인 어떤 이벤트도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보시는 게 어떤가 합니다. 알겠습니다. 헌터 헤드님께서 반도체주 질주 하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아직 조금 더 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아직 충분히 상승의 여력이 있다고 하는데 다만 난이도가 그렇다고 낮은 시장은 아닌 것 같아요. 충분히 난이도가 높으면서 좀 종목을 잘 선택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더 갈 수 있다. 어떤 종목을 잡아야 좀 그래도 최고의 수익을 좀 내고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예, 앞서 얘기했다시피 선도주들이 가기도 하지만 후발주들이 좀 따라가고 있고 계속적으로 이제 제품들한테 이슈가 부각되면서 관련 종목들이 시장에서 주목을 좀 받고 있거든요. 예, 그에 따라서 좀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봐야 될까. 저는 이제 크게 세 가지 쪽으로 관심을 좀 잡아봤어요. 일단은 첫 번째는 HBM 캐파 자체가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쪽인데 앞서 이제 김진권 의원가 얘기했다시피 캐파는 증가되고 있는데 수율이 문제거든요. 네. HBM 반도체 같은 경우는 수율이 60% 70%밖에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DRAM 반도체가 90% 정도까지 좀 되는데 그래서 HBM 검사 장비와 관련해 가지고 성능에 따른 그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검사 장비 관련 종목들 주목을 좀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 또 종목 중에서는 벌써 있는 종식이 뭐 고영이라는 주식이 있고요. 고영이라는 회사 자체는 검사 장비의 뭐 대표적인 회사고 회사가 특히 이제 어드밴티스트와 관련해서 패키징 공정 과정에서 기술력을 쌓아놓고 있어가지고 가장 수혜를 받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장에 잘 알려지지 않는 종목 중에서 펩트론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회사도 검사 장비 쪽에 진출하고 있는 회사인데 최근에 이제 SK 하이닉스향 검사 장비를 지금 테스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반기 때 제품이 양산이 좀 들어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펩트론 같은 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앞서 이제 소외주들 측면에서 본다 한다면 대표적으로 AI 반도체에 가장 먼저 주목을 받던 쪽이 하나마이크론이었습니다. 하나마이크론이 가장 먼저 떴다가 못 떴거든요. 최근에는 많이 소외를 좀 받았어요. 물론 저점에서 많이 올라왔지만은. 네.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AI 시대에 패키징 반도체 자체가 중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가 차트 보시다시피 거의 못 올랐어요. 최근 들어서 본다면 무난하게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그렇게 보시자. 그다음에 JT 관련 회사들도 이제 제가 JT 이거 한번 제가 추천해 드렸던 종목인데 추천이 아마 10% 정도 언저리 정도 올라 있는데 생각보다 좀 더딘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이 이제 상대적으로 소외주라는 것 자체가 이 회사가 비싼 회사가 테크이나 회사 자체가 지금 거의 300% 떴거든요. 200% 떴는데 같은 회사입니다. 이게 충분히 JT도 테크인과 관련된 장비를 개발할 수 있는 회사인데 주가 못 올랐기 때문에 소외주 쪽에서 JT 여전히 관심 있게 좀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적 호전 종목 중에서 무난하게 접근하시는 분들은 펀드멘탈을 고려 본다 한다면 제가 두 종목을 언급해드리고 싶은데 네. 에러티백킴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작년도 반도체 상황이 안 좋을 때 사상 최대 실적이 났고요. 회사는 이제 진공펌프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PER 단위로 7배밖에 안 됩니다. 6배, 7배밖에 안 되는 쪽인데 이들 종목들이 모멘텀만 부각되면 주가 급등을 합니다. 워낙 주가가 싸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 올덱스라는 회사도 제가 한번 추천해드린 주가 좀 부진한데 회사도 PER 단위로 6배, 7배밖에 안 되거든요. 회사도 실제 인텔 투자의 수혜주를 좀 보고 있는 쪽인데 네. 이런 것들이 모멘텀만 부각되면 50%, 60%, 100% 정도 갈 수 있는 그런 또 종목들이기 때문에 무난하게 이제 안정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 앞서 얘기했다시피 네. 실적과 관련해가지고 에러티백킴이라든가 올덱스라든가 좀 접근한 전략도 좀 가능하지 않겠다 보겠습니다. 무려 6개 종목이나 전해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진환 전문가님, 우리 어떤 종목들 좀 눈여겨볼까요? 네, 저도 저번에 미국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갑자기 그 HBM3E를 이제 양산을 공식화 이제 하다 보니까 좀 저희 수율 관련해서 되게 중요성이 좀 부각이 좀 되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네. 저도 생산 수율 쪽으로 해서 테스트 공정 쪽을 좀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이 계속해서 이번에 지금 엔비디아가 내려도 계속 버티는 그런 흐름이 있는데 저는 추가적으로 더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HBM3E 같은 경우에 양산이 공식화되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지금부터 이제 다시 또 이제 부각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뭐 증설 이슈나 뭐 장비 투자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반도체 테스트 장비 쪽을 계속해서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고영, 그다음에 뭐 오로스 테크놀로지 뭐 이런 종목들을 좀 봤는데요. 우선은 고영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이제 웨이퍼 라벨 패키징에 특화된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제품의 이제 신뢰성 테스트하는 그런 그것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드밴스드 패키징이죠. 이번에 HBM의 패키징에 있어서 불량품을 이제 검사해서 생산 수율을 이제 향상을 돕는 그런 쪽입니다. 그래서 고용 테크놀로지 좀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저희 온디바이스 AI 쪽으로도 이제 겹테마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HBM 섹터에서 차세대 이제 AI 반도체 장비 쪽으로 지금 예전에 부각된 또 이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좀 볼만하고요. 오로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이제 KLA나 뭐 네덜란드 ASML 같은 것들이 이제 과점하던 이제 웨이퍼 회로 패턴 정렬 상태 측정하는 계측 장비 이것을 국산화에 이제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계측 장비 이런 쪽으로 테스트 장비 쪽으로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또 예전에 또 부각된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 정도만 보시면 어떨까 하고요. 그리고 ISC가 리노공업이 이제 같이 반도체 테스트용 소킷 제조 관련해서 좀 급등이 좀 나오는 모습이고 다시 이제 예전에 이제 HBM으로 관련해서 최초를 많이 떴던 종목입니다. 근데 좀 이제 부각이 좀 안 됐다가 좀 밀리다가 다시 이제 재부각되는 그런 모습인데 다시 증권사 리포트도 다시 다뤄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ISC 같은 경우에 이제 북미 대형 고객사들의 공급량이 이제 올해 대비해서 전년 대비 이제 50% 이상이 늡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이 공급을 이제 시작하고 1년 만에 보통 이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거의 2년 만에
보통 이렇게 양산하게 되는데 양산까지 1년 정도 걸리는 그러니까 상당히 뭐 기술력이 있는 그 회사로 이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부터 이제 실적적으로 이런 패키지용 테스트 소킷 이런 것들의 실적이 좀 잡힐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좀 실적이 좀 기대감보다 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여태까지 주가적으로 부진했다가 이제 하반기에 어떤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최근에 좀 강하게 좀 상승을 하긴 했지만 앞으로 좀 추가적인 상승은 또 이력이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내 반도체주 계속해서 질주하는가 오늘 이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두 분 모두 굉장히 긍정적이고 상승 쪽에 조금 더 강한 비중 실어주시면서 조언해 주셨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채팅창에서 또 투표를 진행을 했는데요. 설문조사 결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오늘은 이 주제가 워낙에 핫하기도 해서인지 투표율도 꽤 높았습니다. 138분께서 투표를 해주셨고 반도체주 시세 과열이다 아니다 아직 멀었다 가운데 아직 멀었다가 59%, 시세 과열이다가 41%로 우리 시청자님께서도 우리 투자자분들도 아직 멀었다 쪽에 조금 더 많은 표를 던져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담아야 하는 건지 또 두 분께서 매수 가능한 종목까지 전해주셨으니까요. 잘 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의 계좌에도 빨간불을 계속해서 키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실시간 종목 진단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지금 바로 채팅창에 남겨주시고요. 매수 문의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전화 상담은 02325-8200번, 325-8200번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채팅창에 동그라미님께서는 박준현 운용형님 따라서 엑시콘 매수하셔가지고 수익 잘 보셨다라는 댓글도 남겨주고 계시고요. 페가수스님께서도 팬입니다 인사해 주시고 통통한 양봉님께서도 오늘 김진원 전문가님 응원하러 등장하셨다라고 하는데요. 모두 환영하고요. 궁금하신 종목들도 빠르게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입니다. 이먹고 싶어 님의 종목이고요. 이녹스 첨단 소재 저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매수하신 가격은 4만 원, 비중 20% 담으셨습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 오늘 1%대 하락을 하면서 32,200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4만 원 가격대면 좀 가지고 계신 지 오래되셨습니다. 작년 여름 가격대가 여름 가을 이 정도 가격대가 4만 원이었는데 그 이후에 3만 원 또 깨고 내려갔다가 그래도 올해 들어서면서 다시 한번 3만 원을 회복하는 모습. 하지만 좀 박스권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네요. 시청자님 어떻게 하면 이녹스 첨단 소재를 좀 탈출할 수 있을까요? 운용형님? 네. 예,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산은 이제 오일리 소재로 알려지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오일리 소재와 관련된 매출 비중이 거의 뭐 80~90%고요. 네. 반도체와 관련돼서 패키징 쪽에 들어가는 비중이 한 10% 정도 좀 되는 거니까. 오일리 소재 자체는 결국 이제 디스플레이 업황인데 디스플레이 업황이 여전히 안 좋거든요. LG 디스플레이가 작년도 3분기에 약간 흑자 전환을 했지만 올해 흑자 전환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일리 관련 소재 관련 종목들이 과거의 오일리 산업 자체가 새롭게 이제 성장 기반을 다질 거라는 때는 상당히 주목을 받으면서 프리미엄까지 받았는데 네. 생각보다 성장하지 못한 쪽이다 보니까 시장이 주목을 못 받아요. 또 실제로 회사가 오일리 소재 산업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작년 실적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거의 아마 2022년도 대비해서 아마 반토막 났을 거예요. 특히 작년 4분기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이 급격히 감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프리미엄을 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대신 회사가 오일리 소재 쪽에 상당히 경쟁력을 좀 가지고 있고 또 PER 단위로 해가지고 11배, 12배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주가는 안 떨어져요. 그래서 이 종목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네. 이 종목은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이에요. 빠지면 5%, 올라가면 10%입니다. 그게 상당 기간 제가 판단하기에 연말 정도 가야지 네. 38,000원, 4만 원 정도 우리 시청자 매수할 때 기대를 할 수 있는 쪽. 왜냐하면 지금 LG 디스플레이 주가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LG 디스플레이가 최근에 유상증자 이슈도 걸렸지만은 이거 제가 13,000원대 유상증자 받아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던 주식인데 주가 못 가거든요,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게 어떠냐? 이게 소재 쪽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LG 디스플레이 적자 나는 구간에서 이익이 나니까 이 종목 떨어지진 않아요. 걱정은 없는데 주가가 못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냥 PR 단위로 12배, 13배까지 그냥 반도체 소재 관련 기업들이 한솔 케미칼이라든 종목들이 PR 단위로 14배, 15배거든요. 근데 오일리 소재 관련 종목이 성장성도 없는데 PR 11배, 12배면 가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냥 가지고 있으면 손해는 안 날 건데 네. 빠지면 이거는 3만 원대 3만 500원이고요. 올라가면 3만 6천 원입니다. 이게 앞서 제가 빠지면 5%, 올라가면 10%.
이 정도를 기대하면 가져가 되고요. 그래요? 그렇지 않고 답답하다 그러시면 파셔가지고 다른 쪽으로 교체를 하시든지. 근데 4만 원대 사셔가지고 쉽게 매도를 못할 것 같네요. 그런 경우를 본다 한다면 일단은 매도 목표는 36,000원이고 그렇지 않으면 연말 정도까지 가야지 4만 원에도 언저리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3만 500원 정도가 내려오면 뭐 5% 10% 정도 좀 더 사셔가지고 손실 좀 줄여서 좀 나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36,000원대 정도에 만약에 제 예상과 달리 상반기 때 4월달 5월달 정도까지 36,000원까지 올라온다면 10% 정도는 손절해가지고 다른 종목 쪽으로 교체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으로 이녹스 첨단 소재 전달해 드렸는데요. 뭐 좋게 말하자면 안정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쉽게 말하면 조금은 답답하고 좀 재미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청자님 매수가까지 올라오기에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요. 일단 목표가 36,000원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 종목 빠르게 매도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전략까지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에이펙트 살펴볼 거고요. 정간난님의 올려주신 종목입니다. 매수가가 4,900원이네요. 비중 10% 담으셨고요. 목표가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에이펙트도 좀 강한 상승세 보여주는 종목이고요. 최근에 또 이슈 있으면서 들썩들썩했습니다. 오늘 종가가 5,020원. 시청자님 아마 최근에 매수를 하셨을 것 같아요. 내가 또 매수한 가격이 고점은 아닐까 걱정도 되실 것 같은데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네, 에이펙트는 뭐 DDR5 테스트 관련 기업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조금 좋지 않았는데 향후 전망 때문에 조금 이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근데 차량용 반도체 후공정 시장에 이제 진입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 쪽으로도 이제 앞으로 실적이 좀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미리 좀 선반영해서 좀 오르는 그런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니까 차트적으로도 거의 한 6,000원 정도까지는 한번 가져가 보실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수급적으로도 좀 양호한 편입니다. 그래서 에이펙트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좀 끌고 가시면 하고요. 그리고 지금 비중이 10%라고 하셨죠? 네. 그래서 지속적으로 끌고 가시면 어떨까 합니다. 짧게 얘기 드렸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조금 더 보유를 해보시고 목표가를 지금 그런 확정을 짓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인가요? 근데 뭐 지금 그러니까 뭐 반도체 쪽, 뭐 DDR5 쪽이 또 아시다시피 또 고부가치 어떤 섹터이기도 하고 이제 DDR4를 이제 완전히 대체를 합니다. DDR5 올해부터. 그래서 상당히 전망이 좀 양호합니다.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차량용 반도체 그런 어떤 검사 테스트 쪽으로 이제 확대되는 이제 그 매출이 이제 영역이 확대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 가져가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계속해서 차트적으로도 보면 좀 수급이 좀 들어옵니다. 그리고 외인 같은 경우에도 조금 지속적으로 좀 매수가 좀 들어오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실적은 뭐 지난 실적이 좀 좋지가 않았습니다만 이번 1분기 어떤 실적 부분에 있어서 좀 기대가 좀 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끌고 가실만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보유 의견 전해드렸으니까요. 흐름 좀 면밀하게 파악을 하시면서 또 흐름에 따라서 다시 한번 또 진단 신청해 주셔도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음 상담을 이어가기 전에요. 또 오늘 CPI가 발표가 조금 전에 되었습니다. 발표되면서 지금 미국 시장, 그 선물 시장은 조금의 변동성을 보이는 것 같아서 잠시 좀 체크를 하려고 하는데요. 예상치는 3.1% 상승이었으나 일단 전년 동월 대비해서 3.2% 상승한 것으로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근원 CPI는 예상치랑 비슷하게 전달 대비해서 좀 비슷하게 나온 것 같은데요. 이 전년 대비해서 조금 예상치를 상회하다 보니까 지금 미국 선물 시장도 나스닥이 조금 더 출렁거리면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운용형님, 이렇게 CPI가 예상치를 상회했다라는 건 금리 인하 시그널에는 조금, 그리고 시장에는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떤가요? 지난 제가 2월 달에 이 시간대 CPI 발표 때도 제가 별다른 영향 없을 거라고 그랬거든요. 단기 영향입니다. 그날도 CPI가 예상치보다 2월 달에 CPI가 높게 나와가지고 하루 충격받고 다음날 바로 리바운드가 상승을 했어요. 맞아요. 이번에도 네.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3.1에서 3.2니까 약간 예상치가 높게 나왔지만은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3월 달에 FMC는 금리 동결입니다. 금리 동결이고 그다음에 5월 달에도 동결이고요. 전망치에 따르면 6월 달 정도 가야지 25pp 정도 금리 인하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지금 패드워치 전망에 따르면 70에서 80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 때는 금리를 인하를 안 할 거라고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3월 달에 약간의 어떤 금리나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CPI가 높게 나왔으면 충격받죠. 왜냐하면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실망이 또 그렇죠. 커지니까. 그래서 네. 5월 달까지는 금리 동결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반기 정도 가야지 금리 인하를 예상을 하고 시장에서 그래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영향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충격 때문에 우리 시장도 내일 떨어졌다 그러면 또 매수 기회예요. 그래서 우리 시장은 제가 자꾸 얘기했다시피 그제처럼 주가가 떨어질 때 사야 되는 거고요. 오늘 떨어져 주가가 올라갈 때 사시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단계적으로 지수는 우상향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선물 시장을 다시 한번 보니까 잠깐 좀 출렁이더니 다시 한번 또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서요. 지금 선물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된다라는 점, 오늘 미국 시장 분위기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김진환 전문가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그래도 이제 다음 주에 바로 FOMC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해서 좀 시장에서는 주목을 했던 거잖아요. 네, 뭐 2월 CPI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CPI 발표가 다가오면서 좀 예상치가 조금 좀 더 낮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뭐랄까요? 이렇게 이 정도 나온 거면은 어떻게 보면은 예상치 거의 부합 아닌가 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지난 어떤 1월보다는 지난 1월 CPI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보다 조금 이렇게 이상급등했다라고 보통 연준 의원들도 그 뒤에 밝혔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래서 2월 같은 경우에 다시 정상화될 것이다라고 해서 예상치도 좀 많이 좀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조금 더 약간 더 상회했기 때문에 네. 뭐 이 정도는 뭐 크게 어떤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운영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6월에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은 지금 6월로 시장 컨센서스가 지금 이미 다 이렇게, 그쪽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크게 지금 이번 CPI 가지고, 그리고 또 연준이 또 이제 CPI 보자고 PCE 보거든요. 더 광범위한 물가 지표인데, 그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3월 같은 경우에는 뭐 결국에는 동결로 보고 있습니다. 저도. 예, 그렇기 때문에, 크게, 그러니까 뭐, 이번 CPI가 뭐 예상치보다 너무나도 좀 많이 어떤 이격이 크게 벌어졌으면 모를까? 이 정도면은 뭐 나쁘지 않다. 뭐 시장이 지금 뭐 이미 선물에서도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네. 크게 우려할 만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네, 뭐 예상치를 상회했다라고는 나오지만 시장에서는 큰 의미 없는 수치로 계속해서 좀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빠진다면 우리는 매수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가진 종목들도 내일 시장에서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계속해서 종목 진단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전자비님께서 올려주신 종목 살펴볼 거고요. 케어젠입니다. 45,000원에 매수하셨네요. 비중은 10% 담으셨죠. 오늘 좀 올라가던데 라면서 남겨주셨는데 오늘 좀 올라간 게 아니죠. 20% 가까이 굉장히 갑작스러운 급등이었습니다. 뭐 아모레퍼시픽이 투자를 한다라는 소식이 영향을 미쳤다라는 분석이고요. 그러면서 오늘 26,200원까지 올라왔네요. 근데 시청자님 매수 가격이 좀 워낙에 높아서요. 이렇게 좀 반응이 나올 때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시거든요. 케어젠 추가 매수하면 조금 대응할 수 있는 그 영역이 나올까요? 예, 케어젠이라는 회사가 보는 이제 펩타이드라고 단백질성 물질을 이용해 가지고 화장품이라든가 의료기기라든가 이쪽에 관련 제품을 만드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화장품과 약간 연관이 있다 보니까 아마 아모레 그룹 쪽에서 아마 100억 정도 투자를 했다는 것 자체가 오늘 화제로 좀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네. 화제로 작용한 것 같은데 예산은 상당히 알짜 회사입니다. 알짜 회사. 매출 단위는 크진 않지만은 영업이익률이 거의 한 30%가 40% 가까이가 좀 되면서 안정적으로 이익을 내는 회사고 대신 회사 매출액 보시게 되게 되면 대체적으로 연평균 10% 정도의 매출 성장이에요. 이게 아주 뚜렷한 성장은 아니고 대신 안정적인 성장주예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성장주는 뭐냐? 주가가 어느 정도 좀 조정받을 때 꾸준하게 올라가는 주식입니다. 그렇게 좀 보셔야 좀 될 것 같고. 우리 시청자님이 근데 4만 원에 사셨는데 예사 주가를 어느 정도 좀 봐야 되느냐? 예사 시가총액 1조 4천억이거든요. 작년도 실적이 예사가 영업이익 400원에 당기순이익 약 399억 정도 나왔으니까 주당 EPS가 740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주가 26,000원 기준에서는 PER 단위로 35배, 거의 40배 가까이가 돼요. 그렇죠. 40배 주가다. 앞서 이 회사가 고성장주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주가가 가기가 쉽지가 않죠. 이게 4만 원대 사셨으면 4만 원대 샀으면 PER 단위로 60배에 사셨잖아요. 네. 예, 60배에 샀으니까 고생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판단하기에 아주 고성장주가 아니니까 PER 단위로 해가지고 35배 정도 전후가 저는 적정한 가격이라고 봐요. 현재 주가가 어떻게 보면 적정 가격입니다. 적정 가격인데 워낙 주가가 좀 빠져서 또 이 종목이
약간 이제 바이오성으로 좀 알려져 있는 종목이 그래서 흐름 자체가 나쁘지 않아서 추가적인 상승 가능할 것 같은데 현재 기술적으로 본다면 27,000원에서 8,000원 정도가 적정한 가격일 것 같아요. 오늘 수급이 외국이나 기관이 좀 매수가 좀 됐거든요. 이 가격대가 아마 매물층이 좀 포진이 좀 돼 있을 겁니다.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 가격대가 현재 봐서는 매도 목표인데 근데 우리 시청자님이 4만 원에 높게 사셔가지고 근데 이런 거는 이럴 때 앞서 얘기했다시피 주가 조정받을 때 그냥 적잖은 회사가 아니잖아요. 이럴 때 좀 조금은 분할 매수해야 되는데 우리 시청자님 지금 주가 올라가니까 더 사고 싶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래서는 안 됩니다. 또 엮일 수가 있어요. 이제는 바닥이 나왔으니까, 바닥이 나왔으니까 23,500원이나 4,000원 정도 내려오면 추가 매수라든가 당장은 바로 치고 올라가기 어려우니까 제가 예상했던 대로 만약에 28,900원 정도 올라온다 한다면 최소한 반 정도라도 좀 팔아서 네. 다시 재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보든가 그렇지 않으면 올라가면 이 종목 가지고 이분이 아마 3만 원 올라가도 안 파실 거야. 예, 아마 3만 5, 6천 원 정도 가야지 팔까 말까 같은데 네. 예, 매도 안 하시려면 그냥 좀 길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길게 보셔야 될 것 같고 현재로 봐서는 기술적 목표 자체가 3만 원 정도 언저리고 추가 매수한다 한다면 조정권에서 24,500원 정도라든가 그 아래권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약간 손실 좀 줄이고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바로 추가 매수를 하면서 비중을 키우기보다는 오히려 조금 반등이 나올 때 비중을 덜어내면서 좀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유효할 것 같고요. 반등 목표가는 28,000원에서 29,000원 전해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에코프로 HN 한번 살펴볼까요? 박태현님의 종목입니다. 98,000원에 매수하셨어요. 비중 20% 담으셨고요. 이렇게 오늘은 또 다 높은 가격에 매수하신 분들이 또 상담 신청을 많이 해주시네요. 98,000원 꽤 고점 근처에서 지금 매수를 하셨고 이 종목이 근데 어제 오늘 좀 기관의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오면서 상승세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오늘도 두 자릿수 10% 가까이 올라오면서 75,500원까지 갑니다. 이제 시청자님도 수익까지는 기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약손실로 정리될까요? 라고 하셨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뭐 지난해 영업이익이 뭐 나쁘진 않았습니다. 418억 원 나와서 전년 대비해서 0.9% 정도 좀 증가를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저는 그래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어떤 관련으로 해서 예전에 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에코프로가 좀 오르면 에코프로 BM도 같이 에코프로 HM도 같이 따라 막 이렇게 오르는 막 그런 에코자만 들어가도 네, 맞아요. 막 같이 네. 이 세 종목들이 막 같이 급등하는 그런 때가 좀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어떤 별다른 제가 찾아보니까 별다른 어떤 이슈는 없거든요. 오늘 에코프로 계열 중에서 가장 그래도 시세가 좀 가장 크게 났습니다. 근데 보니까 사모펀드가 좀 2일 연속으로 매수를 해주고 연기금도 지금 오늘 좀 매수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 오늘 외국인은 팔았는데 외국인도 좀 최근에 좀 몇 번 좀 매수를 해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2일 연속으로 좀 매수가 좀 들어오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환경 사업을 좀 해서 저도 탄소 배출이나 어떤 온실가스 관련 어떤 이슈가 있으면 저도 좀 보는 그런 종목인데 바닥에서 좀 반등을 좀 강하게 하는 모습인데 제가 차트를 좀 띄워놨거든요. 보시면 제가 저항으로 생각했던 딱 그 8만 원대를 정확하게 찍고 좀 내려왔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선은 저는 단기적으로는 오늘 고점을 좀 찍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예,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이전 상장이나 액면분할 어떤 이슈 같은 걸로 좀 주가를 부양하려는 그런 좀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근데 에코프로 H에는 어떤 큰 어떤 이슈는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부각되는 어떤 이슈도 없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우선은 저항을 좀 강하게 쳤기 때문에 좀 내려올 수 있어 보이는데요. 근데 만약에 내일 정도도 좀 버텨주지 않습니까? 버텨준다는 얘기는 오늘 종가 정도를 지켜주면 그러면 8만 원 돌파도 가능해 보이고 오버슈팅 같은 것들이 나오면 8만 7천 원까지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 얘기하신 9만 8천 원 정도는 조금 그 정도까지 오기에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어 보입니다. 네. 앞에 이력을 보시면 예전에 작년 7월인가요? 7월 같은 경우에 거의 저점에서 거의 3, 40% 거의 4, 50% 정도 오른 그런 이력도 앞에 보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어떤 흐름이 운 좋게 나온다면 제가 말씀드린 8만 7천원에서 9만 원까지도 갈 수 있어 보이는데 내일 지금 기관의 어떤 수급이 다시 좀 들어오는지 그거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내일 7만 5,500원 정도 오늘 종가 정도를 지켜준다면 추가적인 어떤 상승도 기대해 볼 만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네.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20%의 어떤 비중이시기 때문에 네. 저는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와서 8만 원 이상을 가면 그때부터 좀 분할로 한 두 번에 나눠서 손절하시는 것도 어떨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종가 75,000원이 지켜지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지켜진다면 상승의 가능성은 있지만 매수가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따라서 비중을 축소해내면서 손실을 줄여내는 방법이고요. 8만 원 이상 올라가면요. 비중 한번 덜어내시면서 조금 더 가볍게 가져가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덕산테코피아 진단하겠습니다. 화양연화님 잘 오셨고요. 31,850원 매수가 이번에 내려올 때 담으셨다고 해요. 비중은 10% 담으셨습니다. 덕산테코피아도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했다가 지금 조정을 받는 구간인데요. 매수 잘 하신 걸까요? 단기 조정일까요? 아니면 꺾인 걸까요? 최근에 매수하셨다는. 예, 일단은 기술적 반등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예, 아직까지 꺾이지는 않았지만은 일단 팔고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네. 예사가 보시면 2만 원에서 이제 4만 원까지 100% 올라갔다 조정받고 있지 않습니까? 올라간 이유가 예사가 본업 자체는 예사가 앞서 제가 그 이녹스 첨단 소재를 소개해드렸지만은 이제 OLED 소재 쪽이에요. 반은 OLED 소재고 60% 정도 앞서 이제 이녹스 첨단 소재는 이제 90%가 OLED 소재라고 그랬고 예산은 OLED 소재 쪽과 관련된 매출 비중이 한 55%, 그다음에 반도체 쪽과 관련된 소재가 반도체 쪽에 들어간 정책 공정 과정에 들어가는 네. 소재 관련 부분이 한 45% 차지해요. 이게 반도체가 좀 있어요. 업황 자체는 산업 자체는 현재 반도체 시장에서 그래도 주목을 좀 받을 수 있는 소재 쪽이니까 나쁘진 않아요. 근데 예사가 주가가 반도체 때문에 간 것 같지는 않고 최근에 주가 올라가는 자체가 왜냐하면 소재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AI 반도체 관련해서 소재 관련 주가 올라간 종목이었거든요. 근데 올라간 이유 자체가 예사가 최근에 내용 자체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옵니다. 네. 뭐 전해질 사업도 진출한다고 그러고 또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진출한다고 그러고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사가 소재 기업 회사 자체가 이 재료를 떼어가지고 사업에 진출한다는 것 자체가 아니라 사업에 별로 관련도 없지 않습니까? IT 회사가 소재 관련 기업이 뭐 비만 치료제 진출하고 또 전해질 사업에 진출한다든가, 뭐 전해질 사업 진출해봐야 전해질 요즘 돈이 안 되니까. 다만 이제 비만 치료제와 관련해가지고 기술력이 있으면야 요즘 비만 치료제 관련된 것들이 주식시장에 호재로 좀 작용하니까. 네. 이제 그런 재료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근데 예사의 기업 내용을 보게 되면 그럴 만한 내용 회사가 아니라는 거죠. 예사가 보시면 본업 자체가 안 되니까 이제 신규 사업에 진출한다는 거죠. 작년도 현재 예사가 4분기 실적이 안 나왔는데 3분기까지 보시게 되게 되면 단기 손실이 거의 지금 20억이 넘거든요. 3분기까지. 영업 손실 한 20억에다가 단기 순손실이 3분기까지 거의 2억 정도 좀 되는 거니까. 네. 근데 예사가 그래서 지금 자본이 1,800억밖에 안 되는데 이 제로 때문에 시가총액이 지금 6천억까지 올라왔어요. PBR이 3배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게 저는 이 회사가 그 제로 때문에 올라왔는데 연관된 것도 사업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재료를 가지고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그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관점에서 단기적으로 접근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일단 차트로 보면 앞서 얘기했다시피 그래도 오늘 최근 들어서 주가 하락 이후에 하락 이후에 하방이 좀 지지가 좀 돼요. 지지가 좀 되는데 분명한 거는 이 종목이 최근에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 3만 원을 이탈하게 3만 1천 원 정도 이탈하면 손절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기술적 반등은 이거는 제가 보면 4만 원 돌파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재료 가지고는. 오히려 약간의 하락폭이 반 정도 좀 반등이 나온다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딱 34,500원 정도, 이 정도 35,000원 정도, 언저리 정도, 이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 그리고 짧게 내가세요. 35,000원 정도 올라가면 팔고 나오시고, 그 다음에 31,000원 정도 이탈하게 되면 손절을 빠르게 하고 나와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덕산테코피아는 단기 대응입니다. 반등 시 매도이고요. 목표가 35,000원, 손절가 31,000원입니다. 종목 한 가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LS 머티리얼즈 살펴볼 건데요. 유튜브를 통해서 봉치님이 남겨주셨고요. 오늘 3% 올라가면서 25,500원에 거래 마쳤는데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은 25,200원에 비중 20% 담으셨습니다. 최근에 매수를 하셨거나 아니면 상장할 때 들어가셨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아마 최근에 좀 많이 내려오면서 조정시 들어가신 것 같고요.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합니다라고 하십니다. LS 머티리얼즈 좀 계속해서 내려오다가 오늘 조금 상승하는 모습이기는 한데요. 얘는 왜 자꾸 내려갈까요? 근데 신규 상장 그때 LS 머티리얼즈가 그때 에코프로 머티랑 같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상장을 하면서 네. 신규 상장 테마로 뭐 상당히 뭐 강세였습니다. 그래서 뭐 펀더멘탈 뭐 전혀 뭐 상관없이 LS 머티리얼즈도 너무 고평가됐지 않았나 뭐 그런 여러 가지 뭐 뉴스가 나오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상당히 뭐 강세를 보였다가 뭐 뚜렷한 어떤 뭐 주가 어떤 모멘텀, 실적 모멘텀 같은 것들이 없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내렸거든요. 그래서 저도 요거를 그 문의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안 그래도 그러니까 어제 제가 이렇게 급등하기 전에 어떤 이야기 하셔서 제가 얘기했거든요. 요거 단기적으로 우선은 지금 제가 차트를 제가 띄워놨는데요. 예, 상장해서 바로 이렇게 갭이 생겼다고 하지 않습니까? 차트적으로. 그래서 여기 지금 갭은 메꾸고 있는데 여기서 반등은 한번 나올 수 있다. 예, 반등이 만약에 나오면 그냥 미련 없이 손절하셔라라고 했거든요. 예, 그래서 앞에 저기 되게 더 높은 가격에 사신 분인데, 그래서 지금 오늘 이렇게 갭을 좀 메꿔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그래서 갭을 메꿔주긴 했는데 오늘 기관이나 어떤 외인의 어떤 수급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순매도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뭐 실적 모멘텀이 없는 한, 예, 요게 뭐 횡보하거나 뭐 운이 좋으면 이제 바닥으로 보고 좀 올라올 수는 있어 보이는데, 근데 뭐 뚜렷하게 제가 실적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좀 기대되는 부분은 없거든요. 울트라 캐퍼시티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자회사의 어떤 알루미늄 어떤 그런 차량용 알루미늄 어떤 이런 소재 이런 쪽도 어떤 기대감은 좀 있는데, 그래서 우선은 좀 횡보를 좀 더 해야지. 그러니까 주가적으로 좀 고개를 정확하게 들어야지 저는 여기서 추가로 좀 더 보든가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갭을 메꿨다라고 차트적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뭐 그냥 종목을 교체하시는 게 어떨까 하거든요. 예, 뭐, 오늘 뭐 조금, 수급이 좀 좋았더라면 좀 더 볼만한데 수급적으로 좀 좋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약수익권이시니까 네. 매도하시고 나오신 다음에 뭐 다른 종목 교체 의견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LS 머티리얼즈 오늘 좀 빨간불을 보여주면서 살짝 고개를 들었지만 완전히 바닥을 다지고 상승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아쉬운 부분들도 많은 것 같고요. 관련해서 좀 확인할 부분들도 아직 숙제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매도 타이밍 잡아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1부 종목 진단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2부에서 종목 진단 계속 이어갈게요. 자, 2부 첫 번째 종목은요. 사전 접수 종목을 통해서 두 분의 진단을 모두 받아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 전해드릴 종목은 유니셈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갑자기 두 자릿수 급등을 한 종목이기도 하죠. 13% 뛰어 올랐습니다. 오늘 급등으로 인해서 우리 신청하신 시청자님께서도 오늘 수익권으로 돌아서기는 했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오른 건지 또 내일장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하다라고 하시거든요. 두 분과 함께 유니셈에 대해서도 자세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요. 2부에도 함께 해주시고 쉬는 시간 동안 궁금하신 종목들도 종목 상담 신청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2부에서 만나요.